인데요. 이 자존감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제정신분석가이자 전남대 의대 정신과 명예교수이신 이무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언제 봬도 인상이 참 좋으셔서요. 벌써 마음이 막 편안해집니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웃는 얼굴 외에는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웃고 계세요, 교수님께서는. 그래,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 이제 분석가들은 이제 그 마음을 탐구하기 때문에 무의식을 탐구해서 치료하는 게 정신분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그 내담자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를 볼 때 이제 편안하다고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한 찬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뭐- 편안합니다. 네. 아니, 더욱이 오늘 의상이 아주 눈에 띕니다. 무슨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네, 아유, 네. 옷에 꽃이 많이 폈네요, 교수님. 예, 저는 사실 이런 옷이 좀 부끄러워요. 예, 근데 이제 제 아내가 패션 디자이너여가지고, 예, 이렇게 아침마당 같은 이런 중요한 프로에 나갈 때는 너무 검은 옷이나 곤색을 입으면 안 된다고. 짙은 감색 같은 것보다는 밝은 옷이 네, 좋다고. 밝은 게 좋다고. 아,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는 말씀이겠죠.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국제정신분석가잖아요. 그 설명을 들어도 그러면 국제적으로 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만밖에 잘 모르겠어요. 예, 국제 정신 분석학회 이제 프로이트가 만든 국제 정신 분석학회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인정해주는 정신 분석가라는 뜻이죠. 근데 정신 분석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예,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지배하는. 근데 모든 노이로제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들이 또 성격이 이 무의식에서 일어나요. 예, 여기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증상들을 만드는데 그 무의식에 도달하지 않고는 치료가 안 되죠. 그 무의식에 접근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돕는 사람들이 정신분석가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훈련 기간이 길어요. 한 7년 내지 10년 정도. 예, 그래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렇죠, 얘기이기도 그렇죠. 한데 예. 그럼 무의식 속에 누구는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자존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이 학생이 원래 좀 우수해요. 그 전에 잠깐 여쭤볼 건 예.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뭐가 달라요? 아, 예, 참 좋은 질문인데요. 그 사전적 의미는 같아요. 예, 둘 다 자기를 존중해주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존심은 약간 부정적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자존심이 세다, 뭐 그러면은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그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야. 예,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존감이고 자존심이죠. 예. 그럼 오늘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예. 우리 어른들도 물론이려니와 특히 자녀들에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박수로 강의 청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정신병에도 안 걸리고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느냐, 또 우리 자식들, 우리 새끼들을 어떻게 키워야지 그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사이킥 에너지, 정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신 에너지. 우리 천하만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정신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정신 에너지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자존감 이야기. 예. 자존감이 없으면 이제 사람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정신과 한 지 한 40여 년 됐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 봤죠. 그리고 치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더라고요. 이제 정신이 건강하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딱 키워드를 말하라. 나한테 누가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자존감이라고 말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면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리고 치료할 때도 자존감이 회복되면 치료가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예. 그 열등감이 심하다. 그러고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열등감이라는 게 인간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데, 예, 한 부인이 있었어요. 40대 부인인데 이 부인은 그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예, 고졸. 예, 고졸이라고 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내가 고졸이라는 것을 알까 봐서 그냥 항상 초조해요. 예.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이 고졸일까? 대졸일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쩐지 세련되고 그래서 대졸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내색을 안 하려고 아주 그 위장을 하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막 떨려요. 예. 근데 이분이 사실은 책도 많이 읽었고, 예, 또 그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래서 막 아주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고,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이야기해보면 아주 굉장히 그 어휘를 구사하는 게 굉장히 유식하시고 그러셔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제 그 고졸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이제 시장에 가느라고 관리사무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관리소장이 어떤 그 젊은 여성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그 젊은 여성이 키가 날씬하고 뭐 또 예쁘고 세련되고 무엇보다도 그 분위기가 아주 지적이야. 네.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더래. 그냥 대졸이더래. 그냥. 딱 보니까 대졸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기가 팍 죽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소장 옆을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니까 그 소장이 평소 때는 막 자기가 반가워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대졸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갖고 내 인사는 그냥 반은 둥 마는 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속이 막 팍 상했어요. 예,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가 소장이라고 나를 무시해, 나 고졸이라고 나를 무시해,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소장이 내가 고졸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어. 이게 문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두 개의 현실이 있어요.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이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 현실은 내가 고졸이라는 거 소장이 몰라. 근데 심리적 현실은 뭐냐면 소장이 내가 고졸이라고 나는 고졸 인사는 안 받아.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도 이 심리적 현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해서 점령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무시당한 거죠. 예. 과일 가게를 갔어요. 과일 가게를 가서 이제 과일을 사려고 이렇게 만지니까 그 젊은 점원이 말이죠.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예? 그 과일을 그렇게 주무르면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그러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막 고함을 빽 지르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 고졸. 예.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만약에 내가 대졸이라면 감히 점원이 나를 무시하고 저렇게 고함 지르고 저러지 않을 거다. 내가 고졸이니까 예, 나를 무시하고 저러는 거다. 이렇게 그 생각이 올라온 거죠. 아니 서브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렇죠. 정말 피곤하시겠어요. 매사 그러실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장을 봐가지고 이제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빈 택시를 기다리는데 빈 택시가 이렇게 쫙 오더랍니다. 그래서 손을 드니까 내 앞으로 와서 이제 멈출 듯 하더니 그냥 핑 가불어 그냥. 그 순간에 탁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 고졸. 예. 그리고 마치 그 운전 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나는 고졸은 안 태워.
예,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고졸에 대한 열등감 그것 때문에 적어도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전혀 행복하지 못하고 뜻밖의 곳에서 막 상처를 받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정신의학에서는 이 고졸 생각, 이것을 자동적 사고라고 그래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고졸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나를 급습해가지고 나를 막 무너뜨린다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그 독작용이 심해요. 이 열등감이라는.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인생의 큰 숙제입니다. 예. 근데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이 그거를 그 자기가 인식해가지고 그 받아들이고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야지 되는데 위장을 해요. 대졸인 척 보이려고. 예. 인간이 다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가 있잖아요. 예. 이상적인 나는 그분은 대졸이 이상적인 나요. 현실의 나는 고졸이죠. 이럴 때 그래 나는 고졸이야. 그런데 고졸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마. 예, 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다오.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열등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기 그 고졸을 막 숨기는 거죠. 예, 그리고 대졸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타임지 끼고 다니는 게 타임지. 영어 잡지 타임지.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졸인 것처럼 보이려고. 근데 제일 괴로운 게 고민되는 게 뭐냐면 누가 타임지 기사 물어볼까 봐서. 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살지 말고 현실의 나를 내가 수용해야 돼요. 그래 고졸인 내 학벌이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죠. 이제 그 CEO가 있었어요. 예. 이분은 뭐 연봉 막 몇억 받는 아주 굉장히 성공한 분이에요. 막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회 가니까 막 우리 동창 중에 너만큼 출세한 놈은 1%도 안 돼. 막 그러면서 난 네가 부러워 죽겠다. 막 그러면서 막 난 너를 증오한다. 막 그러더래요. 그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침에 이제 그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부인이 베란다에서 막 무거운 막 화분을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달려가 가지고 그 무거운 걸 막 이렇게 들고 어디다 놓을까 그랬어요. 남편들이 이럴 때는 되게 부인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칭찬을 해줘야 돼. 아, 당신은 정말 힘이 장사야. 뭐 이렇게 칭찬해 줘야 돼요. 예, 알았죠? 예, 그렇지. 아, 정말 대답을 이쁘게 하네. 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인은 그날 아주 실망스럽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두고 출근이나 하세요. 그랬는데 말이죠. 뜻밖의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막 그 화분을 막 던져버리니까 막 흙바닥이 됐죠. 그리고 막 위에 그 선반 위에 이렇게 그 작은 화분들도 막 확 긁어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집안이 난리가 되어버린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열등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네. 이분은 가난에 대한 열등감. 어릴 때 가난했어요, 집안이. 아버지가 술 중독자고 가난하셨다. 근데 그 전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전날에 이제 그 처갓집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이분이 말 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죠. 장인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동서가 하나 있어. 근데 이 동서는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예. 그 동서가 항상 그 시기의 대상이에요. 이 동서가 늦게 들어왔다고. 예.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막 유머를 막 하는 거예요. 예. 막 그러니까 그 금방까지도 막 침묵이 흐르고 막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 동서가 오자마자 막 분위기가 막 확 펴지면서 막 장인도 막 박수를 치고 웃고 막 이렇게 된다고. 이분이 가장 못하는 것이 유머예요. 예. 근데 그 동서는 막 유머도 막 그런데다가 이 동서가 늦게 왔잖아요. 늦게 왔으면 사과를 해야지 동서한테. 근데 이 자식이 사과도 안 오고 말이지. 건방지게 말이야. 막 웃기고 말이지. 막 그러고 막 있더니 막 속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식탁이었어요. 예.
장모님이 이제 식탁을 탁 차려놓고 자, 밥 먹자 그러니까 쫙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음식들이 말이죠. 이건 동서판이요. 예, 동서는 해산물을 좋아하고 나는 육고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완전히 해산물 판이에요. 이건. 장모까지도 부잣집 아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나같이 가난한 집 출신들은 장모님이 무시하는구나. 그래요. 이제 그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 속에서 막 불평을 하죠. 그 동서 그 자식 너무나 지 자랑 잘난 척만 하고 말이야. 막 그럴 때는 이제 되게 부인이 응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그러지라. 그러고 이렇게 동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뜻밖에도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그러지 않던데요. 예. 뭐 바른 말 하던데 뭘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저기 불편해요. 장모님만 해도 그래. 예? 음식이 그게 뭐야?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막. 그러니까 그럼 그럴 수밖에요. 지난번에는 당신 위주로 육고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재낭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말은 다 맞아. 그런데 이 감정은 주체를 못한다. 예, 이 열등감 때문에 막 아내까지도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쪽 부잣집 아들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열등감 있으면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다 그 다음 날 이제 화분 사건이 터져본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뒤에는 또 이분의 유년기 경험이 또 숨어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대문을 고치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돕고 있었는데 뭔 실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그냥 쓰레기 보듯이 막 그냥 무시하는 듯이 이러면서 야, 냅두고 저리 가. 그랬다고. 근데 아침에 화분을 들었을 때 어디다 둘까? 그랬을 때 냅두고 출근이나 하세요. 그때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 열등감이라는 게 이게 참 인간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의처증도 이 열등감 때문에 생겨요. 내가 학회에서 의처증의 정신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자세하게 보면은요, 의처증 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어떤 열등감이냐면 아무도 나 같은 놈을 사랑할 리 없어. 이게 신앙이더라고, 신앙. 이 교회만 가야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신앙이요. 아무도 나 같은 놈을 사랑할 리 없어. 근데 아내가 나를 막 섬겨주고 사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럴 리가 없는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가령 실직당했다든지 자기가 몸이 약해졌다든지 또 중년기가 되면 이제 성적으로 이제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가 위기다. 그럴 때 아내가 동창회에 갔더니 거기 변호사 하는 친구하고 막 눈을 맞춰 쌓고 막 그냥 웃어 쌓고 막 그냥 그랬어 하면 이제 봤더니 저놈이었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치유는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자존감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존감이란 게 뭐냐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기 가치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보면 막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보면은 그 가치 있으니까. 예. 그럼 우리가 뭐 병 깨진 것 같은 거는 그냥 안 좋아하죠. 네. 예. 그거는 무가치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이아몬드야. 예.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예. 이 자기 가치감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한테 대해서 호감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쓰레기같이 느껴져요. 예, 나는 쓰레기야. 나는 무가치 아닌가.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도 보통 쓰레기가 아니야. 제가 본 어떤 분은요, 박사님이에요. 외국에서 박사님이신데도 자기를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그것도 보통 쓰레기가 아니고 화학 쓰레기입니다.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화학 쓰레기는 가는 데마다 오염시키잖아요. 예. 그러듯이 자기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 나하고 결혼할 때 내 아내는 불행합니다. 아이들은 부끄러운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뭐 등등 뭐 100가지 이유를 가졌더라고. 예, 그래서 이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감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하고 만나면 나를 좋아할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가질 때 만나고 싶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혐오감을 느낄 거야. 그러면은 만나기가 꺼려지죠. 이게 극심한 사람들이 이제 대인공포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방 열쇠 잠그고 막 틀어박혀 있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막 외출 안 하고 막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막 우울에 빠져 있고, 되게 이제 나하고 만나서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아요. 예. 이러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앉았을 때도요, 옆 사람이 자꾸 신경 써진 사람들, 그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예. 옆 사람이 말이죠, 앉아 있는데 자꾸 내 쪽으로 안 보고 저쪽으로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내 옆에 앉은 걸 후회하기 시작한 거야. 아, 싫어하는구나. 옆 사람 의식이 자꾸 되니까. 예. 그리고 핸드폰 하는 것을 보도 알아요. 핸드폰 할 때 보면 알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핸드폰 할 일이 있어서 딱 빼들었다가, 아니, 지금은 그 사람이 바쁠 거야. 또 조금 있다가 하려다, 아니, 지금 밥 먹을 것인데. 또, 아니,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하자. 들었다 놨다. 왜 그러느냐? 상대방이 내 가치를 인정하고 내 전화를 받고, 기다렸어, 막 이런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할 줄 기대해야지 전화를 하죠. 근데 상대방이 바쁜데 뭔 전화질이야, 이런 반응이 기대된다. 이것이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예. 그런 사람 많아요. 핸드폰 들었다 놨다 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자기 가치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이 있어야지 이제 사람도 만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신감, self confidence라고 그래요. 자신감. 이건 뭐냐면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게 자신감이에요. 근데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가 예상돼요. 예, 뭐 시작을 하면 꼭 실패할 것 같아. 예, 잘못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는 번번이 놓아버리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대학 지원하고 그럴 때 하는 짓이 뭐냐면 안전 지원. 예, 안전 지원. 예, 능력은 여기인데 엉뚱한 데에다가 그냥 지원해버려요. 자신감이 없어요. 예.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요. 결혼 배우자 선택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예. 자기 가치감이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90점짜리면 60점짜리로 평가하고 있어요. 예. 이게 자존감이란 게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그 자기 평가예요. 자기가 주는 자기 점수를 자존감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해요. 남들이 나에게 주는 점수가 이거고,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것은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예. 눈에 대한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는 눈이 이뻐. 예. 아주 이쁜 눈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나는 내 눈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 다 혐오감을 느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심리적 현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심리적 현실에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것이 자존감이 된다고. 예. 그 자기 평가가 자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기 평가를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런 오늘 강의 시간에 분석을 해야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보는 이 부정적 시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또 분석해 봐야 돼. 대개 이거 유년기 때 시작된다. 유년기 때.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너무나 이뻤다든지. 예. 그래갖고 여동생하고 같이 큰 집에 가면은 그 삼촌이랑 고모들이 막 와갖고, 어? 동생은 이렇게 이쁜데 너는 왜 그냐? 어떻게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냐? 그따위 소리나 했었고. 그럴 때, 아, 나는 안 이쁘구나. 예. 이런 시각이 딱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나를 보는 시각이 전체가 그 영향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 시각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자존감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가 나를 볼 때 90점짜리인데 60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90점짜리가 와서 프로포즈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90점짜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그 프로포즈를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거절할 조건을 찾아내요. 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막 일을 쑤셔 쌌다든지, 네? 또는 뭐 그 태도가 뭐 어쨌다든지, 뭐 학교가 어쨌다든지, 무슨 뭔가 구실을 찾아내요. 그래서 거절한다고. 그러고는 누구하고 결혼하냐? 60점짜리하고 결혼하죠. 양심적이냐.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나가 60점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사람의 실망을. 그래가지고는 60점짜리를 골라요. 근데 60점짜리하고 살아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막 실망하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실망하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럴 때 또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팔자가 그래. 나같이 복대가리 없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참고 살 수밖에 없지. 이런다고. 그러다가 언제 터지냐? 40대에 터져요. 중년기에. 40대가 이게 참 안 좋은 나이입니다. 네, 그때 터져요. 참다가 막 그때 확 폭발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존감이. 특히 애들 여울 애들 있는 사람들은 이거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예. 어쨌든 자존감은 두 가지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기 가치감. 예.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백조야. 안델센의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하고 백조가 있잖아요. 예. 백조 새끼인데 그 미운 오리 새끼들 틈에 섞여가지고 막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슬라이드도 하나 만들었었는데, 예. 그런데 그런 자기를 백조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 예. 이게 꼭 필요해요. 가치감. 그다음에 자기 능력, 예. 아, 여기 나왔네요. 여기. 예.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백조인 줄 알아야 돼요. 예. 인간은 모두 다 백조다고. 예. 그 교만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예. 근데 남하고 자꾸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미운 오리 새끼로 만들어. 예. 지금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라고. 자기가 자기를 미운 오리 새끼로 보면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 거예요. 예. 무슨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요, 정말로 객관적으로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아까 그 CEO처럼 그런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1%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그것은 부정적이다고요. 예. 근데 이 자존감을 공격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예.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제 사이킥 에너지예요. 정신 에너지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자존감도 툭 떨어져 버려요.
예. 우리가 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중해야죠. 집중력이 있어야죠. 예. 그래야지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지치면 공부 못 하잖아요. 암기도 안 되고. 예. 애들 특히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이 정신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신 에너지는 이 전기 에너지처럼 우리 갈바노 메타로 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아니에요. 근데 있다고, 이것이 확실히 있다고. 정신에 사이킥 에너지라는 게 있다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부인이 있어서, 이 부인이 이제 30대 부인인데 집에 이러고 있는데 오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여고 동창이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네 남편 어디 갔냐 그래요. 네가 왜 우리 남편을 찾냐? 그러니까 어디 갔어?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갔는데, 그러니까 막 이 친구 화를 내요. 회사는 무슨 회사야? 내가 방금 봤다. 호텔에서 나오더라. 어떤 젊은 여대생 같은 거다고 나오더라. 막 그러면서 막 너 좀 똑똑히 살아. 막 그러고 막 오히려 막 자기가 화를 내요. 예, 여자들이 참 의리가 있어요. 예, 이렇게 서로 막 알려준다. 예. 근데 그때 정신 에너지가 말이죠. 우리들의 정신에는요, 정신 에너지가 국가의 통화량처럼 일정량이 있어요. 근데 이 일정량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확 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고갈된다고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부인의 경우는 에너지를 그 남편의 외도 문제가 그냥 확 가져가잖아요. 이거 남편의 외도 문제는 엄청난 겁니다. 여성들의 그 심리 내면 세계에서 보면 정신 분열이 와요. 근데 여러 번 치료했습니다. 예, 이건 굉장한 사건인데 그게 에너지를 막 확 가져간다고. 그러면 막 온 몸의 무기력 상태, 기력이 쫙 빠져버려요. 예.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은요, 짜증이 많이 나요. 예. 하여튼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내일 학부형이 하는데 엄마 오래 그러죠. 그러면 화가 팍 난다고. 응? 그놈 학교는 그냥 회의도 자주도 한다 그냥. 응? 나 못 가. 그런다고.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화가 잘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단서들을 잘 잡아야 돼요. 예. 평소에는 내가 그냥 넉넉한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화를 불쑥불쑥 화를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얼른 진단을 하라고. 어디선가 내 에너지를 지금 빼가고 있구나. 얼른 진단을 하고 보면 뭐가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놈이 가져갔던 에너지가 확 돌아오면서 확 살아난다. 예. 이 부인의 경우는요, 그 다음날 이제 친정 여동생이 놀러 왔어요. 그래갖고 막 자랑을 해요. 언니는 그런 스테이크는 먹어보지도 못했을 거야. 막 그러면서 어저께 뭐 맛있는 점심 먹었다.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유 시끄러 좀 가라 가. 그래도 안 가. 막 그러고 막 자랑을 해요. 예. 그런데 정신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요, 사람이 귀찮아져요. 사람이 귀찮아요. 여러분들이요, 친한 친구가 전화를 했을 때 받기가 싫어지고 없다 해라 그러면 그거는 정신 에너지 어디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찮아지면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여동생이 반가운 동생인데도 막 싫어. 근데 동생이 뭐라고 그냥 막 자랑을 하면서 어저께 형부가 나 점심 사줬지 그래요. 그러면서 호텔 레스토랑에 사줬지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호텔? 그러니까 바로 그 호텔이요. 몇 시경에?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이야. 그게 오해를 한 거예요. 네. 친구가 오해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해 잘못 봤다는 것이 알자마자 그 문제가 가지고 갔던 정신 에너지가 확 풀려나오겠죠. 확 풀려나오면은 갑자기 부자가 된다. 이때 주관적인 사인이 뭐냐면, 주관적인 느낌이 뭐냐면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 몸이 막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진다. 예,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사람을 보면 막 친근감이 느껴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봐도 막 가서 말 걸고 싶어져요. 예, 이게 정신 에너지의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말로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늘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산다 그 말이죠.
여기저기 에너지는 뺏기고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예, 그렇게 살면서 또 막 에너지 뺏길 일만 자꾸 해서 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이렇게 그 EQ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EQ. 이게 뭐냐면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은 EQ가 높은 사람인데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장신 에너지 흐름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EQ가 낮은 지진아들이다. 근데 막 그 학교는 인류대학 나오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 지진아들이 많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예, 자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 내가 요즘 이러는 걸 보니까 어디선가 정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있구나. 뭐지? 그러면 그때 답이 올라와요, 마음에서. 그러면 그걸 풀면 확 돌아와가지고 힘이 생긴다. 그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정신 에너지가 낮아지면 이제 그 자존감이 떨어진다고요. 예. 겉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네. 웃음도 나오지만 또 가만 따지고 보면 제 얘기거든요. 예. 예, 저도 뭐 어느 특정 순간에, 부분에서는 예. 또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렇죠. 우리 김 선생님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쳐 보면요, 이렇게 그 강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내용을 자기에게다 적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A 플러스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리고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B죠. 예, B학점 정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들은 것들을 하나라도 좋으니까 가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예, 근데 사이킥 에너지를 그러면 정신 에너지를 이렇게 그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 그래서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 주부들이 밥을 해서 이제 맛있는 국을 해서 줬을 때 남편이 먹고 와, 맛있다. 이것은 밥이 아니야. 이건 과자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칭찬 들으면 뭔가 막 속에서 뿌듯한 힘이 느껴지잖아요. 이때 이제 그 사이킥 에너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이 사이킥 에너지를 충전시켜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수면의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수면의학이라는 게 나온 게 전에는 잤다 깼다 두 개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수면 중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5개의 단계가 있다고. 거기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말이죠. 이게 분비되면서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나면 어떤 문제가 쉬워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에너지가 보충되니까. 그러니까 잠을 잘 자라고. 잠 욕심을 내라고. 예. 어떻게 해야 잘 자느냐.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네.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 눈을 안대를 하든지 방을 깜깜하게 해놓고 주무세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 낮잠 잘 따더니 어쩔 때 눈을 딱 가리고 빛이 차단시켜놓고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봐요. 그러면 잠이 깊이 들어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은 뇌가 낮인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은 밤에 자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잔다고. 그리고 눈을 감아도 빛이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깜깜하게 한번 오늘 저녁에 그 침실에 불을 다 꺼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빛이 가로등 빛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그 잠이 깊이 안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잠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외에도 이제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이 잠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죽하면 인생의 3분의 1을 자겠습니까? 예, 내가 66살인데 22년을 잤다고 내가. 66살 안 먹어 보이죠?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 박사님 자존감이 참 높으시네요. 예.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 자존감을 그럼 어떻게 높일 거냐. 예,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요, 현실의 나를 인정하는 거죠. 예. 현실의 나를 내가 인정해 줘야 돼요. 현실의 나를 내가 자꾸 안 보려고 그러고 타임지 끼고 댕기고 이러면은 이게 안 돼요. 예, 이건 속으로 막 초조하고 죄 안 짓고도 그 죄진 사람처럼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 타임지 땡겨 부려야지. 예. 예, 그리고 고졸이
고졸이 내 학벌이야. 그리고 예, 나의 여러 가지 면들을 내가 보면서 나를 수용해 줘야 돼요. 예, 현실 수용하는 거. 예. 자, 여기,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재밌는 그 그림인데요. 어떤 분이요, 이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막 졸업해가지고 아주 야망을 가지고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거기 한 그 미스터 김이라는 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을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목사님이 말이죠. 나중에는 그냥 그 성도가 막 미워진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다 그래요. 나 좋다고 해야지. 예, 그 비난하면은 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설교를 하려고 단위에 이렇게 쓰면 다른 성도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미스터 김만 보이는 거예요. 못 살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내가 목사 자격이 없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를 한단 말이냐.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이제 목회를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그 힘없이 이제 이렇게 그 서울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렇게 공사장에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팻말이 붙어 있더래요. 근데 팻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장 100 이렇게.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마음이 편해져 버리더라고요. 왜 편해졌느냐면 미스터 김이 지금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내 통행에 이렇게 불편을 주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대요.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또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뭐냐면 그래 나도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랬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에 또 미스터 김이 와서 또 막 이러는데 그때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이에요, 사실은. 사실 완공된 분 혹시 여기 있어요? 이따 끝나고 나 좀 만납시다. 예, 입원시켜야 돼. 왜냐하면 정신과 병동에 가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다. 예, 나는 완공된 사람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금도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의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예,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우리는 공사 중에 죽어요. 그러잖아요? 예, 어느 날 우리는 죽는데 공사하다가 거기서 죽는다고.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 실존의 그 한계성을 인정해야죠. 예,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완벽해야만 되지. 요만한 약점이라도 뭔가 결함이 있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야. 눈이 쌍꺼풀에 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중이 50kg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고 내가 내 말을 분석해 보니까요.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환자한테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Reality acceptance라고 그래요. 현실 수용. 예.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자기 현실을 인정하는 거,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존감을 높여줄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존감의 공식이 있어요. 욕심분의 성공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려면 욕심을 줄이든지 성공을 많이 하든지 그래야죠. 나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면 너무 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기대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 예. 자기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 인정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요. 예. 내가 나에게 그래 바로 너야 뭐 이런 거. 예. 그러려면은 자기가 자기하고 투쟁해서 이겨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경험을 자꾸 만들어야죠. 예. 그러면 그 자존감이 이제
올라간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에 대한 비난 기능, 자기 비난 기능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요. 인간에게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인스 코와트라는 정신분석자가 이야기한 건데, 자기 위로 기능이 있고 자기 비난 기능이 있어요. 자기 위로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나를 살리는 기능이에요. 자기 비난인 기능은 나를 막 내려쳐가지고 죽이는 기능이에요. 가령 실현당한 처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실현당한 처녀가 말이죠, 자기가 굉장히 실현당하면 이제 자기가 왜소하게 보이고 너무 초라하고 자존감이 막 공격당하잖아요. 안 당해봤어요? 굉장히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죠. 그럴 때 마음속에서 자기 위로 기능이 일어난다고. 괜찮을 거야. 오빠를 지금 보낸 것이 오히려 잘 된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러니까 잘 된 거야. 그리고 너는 네 꿈이 있잖아. 그리고 너는 이럴 때 탈탈 털고 일어나는 게 네 장기잖아. 이게 자기 위로 기능이에요. self-soothing이라고 해요. 자기를 위로해주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비난 기능은 뭔가 하면요, 실현당했어요. 그래갖고 막 초라해져 이러고 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오빠가 오래 참아주었다. 네가 뭐 이쁘기를 하냐, 뭐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왔냐, 뭐 집안이 뭐 내놓을 게 있냐. 오빠가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준 것이 오래 그리고 너 외출할 때 밤에 나가. 사람들 앞에 뭔 낯짝으로 그렇게. 안 돼, 너는. 그리고 직장도 그만둬. 다 소문 났어.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일은 늘 일어날 거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리고 그냥 그만 살래? 이런 거. 이게 지금 나하고 상담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준 내용들이에요, 이 말이. 자기 비난 기능. 자기를 이렇게 계속 비난을 하면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되게 이렇게 되면, 이게 착 비난 받으면 나중에 우울증이 와요. 그럼 잠이 안 오거든요. 잠이 안 오면은 이제 대개는 초저녁에 깜빡 자고 나면은 2시부터 자기는 깨요. 그래가지고 날 셀 때까지 계속 자기 비난의 소리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5분만 듣고 있어도요, 사람이 못 삽니다. 괴로워서. 근데 밤이면 밤마다 몇 시간씩을 이 소리에 시달린다고. 자기 비난의 소리에. 그러게 살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저녁은 어떻게 남길까? 오늘 저녁은 어떻게 생길까?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가지 소원만 생겨요. 이놈의 소리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 하겠다. 그러다가 뛰어내린다. 이 자살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 이해 못 하겠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런 것 재산도 갖고 있고 그렇게 인기 있고 저런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해가 된다. 그렇게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모든 이성적 판단이 다 불이 꺼지고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게 된다. 이 자기 비난 기능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요, 이게 어디서 생기느냐면 어릴 때 생긴다는 거죠. 어릴 때. 무의식했어요, 이것이 무의식에. 이 어릴 때 위로의 기능은요, 엄마한테 위로받으면서 생겨요. 엄마한테 위로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린 딸이 말이죠, 오빠한테 장난감 뺏기고 말이죠, 울면서 엄마, 아빠, 오빠가 때리고 장난감도 뺏어갔어. 그리고 이제 울고 오면 엄마가, 어이구, 우리 이쁜 딸을 그냥 오빠가 그러고, 이놈 자식야, 엄마가 혼내줄게. 그리고 우리 이쁜 딸 뭐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을까? 뭐. 이게 위로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말이죠, 그냥 좋아갖고 싹해지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싸우던 오빠하고 또 놀아, 또. 이게 자기 위로 기능이에요. 근데 이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 위로 기능이 저금이 된다 그래요. 그걸 이제 정신분석 용어로는
그 내재화 그래. 내재화. 인트로젝션. 내재화. 그게 딱 마음속에 무의식에 어떤 쪽에 내재화 있다가 인생에 그 오빠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그 기능이 이제 친정엄마는 이제 안 계시고 친정엄마는 이제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그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이 기능이 올라와 가지고 나를 살려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복장 터질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빨딱빨딱 일어나게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게 작용해요. 잘 될 거야. 더 어려울 때도 견뎌냈는데 뭐 문제 없을 거야. 이런 게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말이죠. 자기 비난 기능이 또 문제예요. 자기 비난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네가 항상 그러지.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네. 너는 도무지 성공할 수는 없는 사람이고 너는 그게 너야. 포기해. 이렇게 비난한다. 네. 그러면은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요, 누가 밖에서 나를 이렇게 비난하면 내가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가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그런 인간이야. 누가 그러면 뭐야?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러는 게 인생 이러는 게 이런 것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자식들도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자기 비난 기능은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다. 내 소리를 내가 어떻게 부정하느냐.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살하고. 근데 이분들이요 나중에 우울증 치료한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지옥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지옥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밤마다 고문을 당했어요. 예, 그게 무슨 사업이 망해서라든지 무슨 뭐 부도가 나서라든지 그 사건 때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예. 자기 속에 있는 이 비난 기능과 위로의 기능은 힘을 잃어버리고 비난의 기능만 올라가가지고 나를 무너뜨려 버릴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우울증에 빠지고 이 코스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속을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 어떤 거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자기 비난 기능이 왕성하게 올라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아이고 빙신. 이런 기능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남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예, 자기만 안다고. 이게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EQ를 높여야 된다고. 자기가. 그래 딱 보면은 이걸 되게 그게 이제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영향이다. 어릴 때. 근다고 지금 아빠, 엄마 원망하지 말고 해.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다만 자기 분석만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를 파괴시키는 기능이 올라오는구나. 이 위로의 기능, 이게 고마운 기능이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링을 해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 예. 이게 마음의 관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마음의 울타리를 잘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마음의 울타리를. 그게 뭐냐면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마음의 울타리 보이죠? 저 집 밖에 낭만적인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마음의 울타리, 이거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자아 경계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어떤 처녀가요 직장에 나가면서 이제 봄도 되고 그랬으니까 아주 예쁜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막 공주과로 막 이렇게 이런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딱 출근을 해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이제 감동할 거야. 그리고 이제 딱 출근을 했다고요. 출근을 해서 이제 직장 딱 들어가니까 남자 직원이 딱 보더니 말이죠. 무슨 그런 아동복 같은 걸 입고 다녀? 그런단 말이죠.
근데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옷이 아동복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부끄러워서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보면 볼수록 아동복이네. 이런 사람은 이고 바운더리,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집에서는 울타리 안쪽에 우리 집에서는 숙녀복이었죠. 울타리 밖에 남자 직원 집에서는 아동복이었잖아요. 근데 울타리가 부실하니까 그 아동복이 그냥 범람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아동복이 됐잖아요. 이게 그 문제라고, 이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의 울타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봄옷을 입고 탁 출근했어요. 감동할 거야. 그리고 가서 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자 직원이 무슨 아동복을 입고 댕겨? 막 그랬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동복으로 보여요? 아동복이지. 돈 있으면 옷 좀 사 입어. 그럴 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애들 눈에는 아동복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울타리 밖에 너희 집은 애들 집이니까 거기는 아동복만 보일 거고 우리 집에서는 숙녀복이야. 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통쾌해들 하시네요. 예.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예. 울타리가 그냥 특히 이게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 울타리가 부실해져요. 남 배려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건 뭔가 하면 이제 기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그 행복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 뭐냐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의 목적지. 예. 근데 어떤 주부가 있었는데요. 이 주부가 젊은 주부가 38평 내 아파트만 가지면 그때부터 나는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막 오로지 그것만 쳐다보면서 이제 38평 이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여고 동창회 가보니까 친구가 60평으로 이사 가버렸어요. 다시 이제 새로운 목적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막 그걸 향해서 간다고. 이런 사람은 행복 못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돌아가시면은요, 묘비에 이렇게 새겨진대요. 내일이면 행복했을 사람 여기 잠들다. 어떤 할머니를요, 아들이 효도 관광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구라파 여행을 하고 이제 오셨어요. 이 할머니가 아드님이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제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어머니 좋은 거 많이 보셨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대밖에 본 게 없다 그래. 그리고 실망스러우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많은 재밌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기대밖에 못 봤다 그래. 알고 보니까 뭐냐면 가이드가 이 노인들을 모시고 그 단체 관광 가니까 이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팍 준 거야. 공항에서 모아놓고는 깃발 깃대를 딱 보여주는 할머니들. 이 깃대 놓치면 집에 못 와요. 할머니들이 영어를 합니까? 어떻게 집 찾아와요? 이거 놓치면 집에 못 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이 할머니가 겁이 팍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에펠탑에 가서도 깃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깃대, 이렇게 살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내 자신이 깃대 인생을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의학 박사, 교수, 그랬죠. 이렇게 들 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고. 뭔가 목적만 도달하면 그때부터 나는 행복할 줄 알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행복은 과정 속에 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과정 속에.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아침마당에서 이 시간을 아주 인조해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끝나고 비가 올란가. 깃대 인생이에요, 깃대 인생. 이게 알아서들 하세요. 자기 마음을 어디에다 둘 거냐, 어디에다 둘 거냐,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어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예,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지문은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각자 아주 대단히 독특한 유일무이한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눈 쌍꺼풀진 애하고 비교하고 날씬한 애하고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를 막 내려친다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가시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가 그동안에 너를 너무나 구박했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라고. 네,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이 나 자신을 떠나서 좀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아, 네. 내가 저런 뜻에서 저런 생각을 했구나. 아, 내 이게 고쳐야 할 마음가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카들이 많으니까 또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다들.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무심코 하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부모들은 이제 그냥 무심코 하는데, 예, 아이들은 그 굉장히 트라우마를 받죠. 예, 그런 게 이제 보통 때는 모르는데 무의식에 그게 딱 숨어 있다가, 예, 그때 이제 분석할 때 그게 나와요. 분석할 때 나올 때 보면 그 어른들한테 이제 실제로 어머니한테 가서 그 항의를 한대요. 예? 어머니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기억도 못 한다. 예. 정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한 아이들 가지 잘 중요한 키우셔야 것이 돼요. 예. 부모의 그 낮은 자존감, 예. 열등감 있는 부모가 대물림한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에게 이게 이 전달이 돼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한테는 명품이 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기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낮은 자존감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자존감을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 엄마도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죠.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도움되는 아유, 말씀 그렇습니다. 해주셔서요. 네. 예, 아주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국제정신분석가이신 전남대 의대 정신과 이무석 명예교수님이셨습니다.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